가족들은 특히나 더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선을 안 그으면은 잘 지내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별로인 존재라서 아무리 내가 효라는 걸 배웠어도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쌓이다가 억압하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터지죠.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라는 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나를 볼 때도 편하고 남을 볼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하기 싫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별로라고 생각하면은 더 별로 될까 봐. 정신과 이제 전문의로서 수많은 분들 어쨌든 상담을 하시잖아요. 처방도 하실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뭐 다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도 겹치는 상당수가 겪는 힘듦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뭔 것 같으세요?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다르고 처음에 그쵸. 상담을 하시는 목적도 다르지만 네.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깔때기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귀결이 어딘가로. 되죠. 저의 경험상으로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관계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혼자 지내는 것 같아도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만나진 않아도 엮인 게 있어서 뭐 가족도 있고 직장 예. 생활도 있고 그쵸. 뭐 친구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 연락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가 항상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가지고, 그 연결된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막 하진 않아도 결국에는 이제 깔때기처럼 귀결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이제 형제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 또 연인 관계, 그다음에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데 주변의 동료와의 관계, 뭐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다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면서 뭐 유치원 때부터 인간관계 뭐 태어나서는 부모님과 하지만 유치원 때부터 인간관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2살이고 저는 사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이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느끼는 거는 매번 인간관계는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수없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들죠? 인간관계가 힘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원래 당연한 당연한 거고요. 거다. 왜냐면은 뭐 유치원 때부터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도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고요. 네. 남자아이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아이들이 좀 그런 미묘한 갈등들에 좀 빠른 편인 것 같고요. 네. 소위 그냥 성인이 된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런 폴스의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남성들은 조금 잘 모르지만 뭐예요? 네, 두 명이 있으면 둘이 가면 되고 네 명이 있으면 둘 가면 되는데 세 명이 있으면 이게 한 명이 뒤로 밀리는, 다섯 명이 있으면 뒤로 밀리는,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그 예를 들면 뭐 수학여행 버스를 타는데 43명이야 반에 한 명은 혼자 앉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고, 내가 왜 뭘 잘못해서 뭐 인기가 없을까? 여기서 왜 나는 소외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하면서 갈등을 사실은 느끼는데, 문제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런 고민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문화? 특히나 가장 가까운 부모님,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라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은 되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게 좋은 거다, 이런 교육을 받고 뭐 책을 봐도 동화를 봐도 그런 식의 가르침은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당연히 잘 지내면 좋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문제고 이거는 내가 이상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자리 잡고 그게 계속 초, 중, 고 성인이 돼서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이런 갈등들이 점점 커지고 속에서는 골마가고 공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더 큰 이게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해서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특히 요즘에는 관찰 예능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훌륭해요. 예, 막 말도 되게 잘하고 편집의 기술이잖아요. 말만 하면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와, 저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고 저게 괜찮은 거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저렇게 터지지도 않고 그런 재미도 없고 속에서는 되게 소심하고 또 막 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더 위축되면서 이상은 높아지고
현실은 되게 이렇게 갭이 커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더 고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건 있어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네. 우선은 이 기준이 되게 높다. 어떤 기준이 높은 거죠?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은 거죠. 사람에 대한 네. 기대치나 뭐 이런 그쵸. 것들. 인간관계는 되게 좋아야 되는 거고 갈등이 네. 있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기준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기준도 높고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높고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과의 갭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연결되는 부분은 관점이라고 하고 포인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안테나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레이더가 어디를 향하느냐. 크게 나누면 남과 나예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관계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그 레이더가 바깥으로 향해 있을까요? 나 자신 쪽으로 향해 있을까요? 바깥으로 향해 있겠죠? 예, 그렇게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의외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남 배려 못하고 그러면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네, 사회성 떨어질 테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또 하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다 치면은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거나 원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치더라도 당사자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별로 이렇게 보통 그런 친구는 좀 이기적인 친구지만 그 친구는 행복하게 될 수 그쵸. 있죠. 개인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오히려 자기만의 반대로 세계. 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나는 솔로에서도 요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몇 명.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위 네. 빌런이라 그러면서 보셨어요? 저는 이제 막 즐겨보진 저 않지만 16기 다 봤는데 네.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정말. 좋아하잖아요. 놀라워서 닮고 싶다. 당사자만 모르는 것 같아 네. 정말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구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거를 마음껏 하는 걸 보면서 좀 대리만족도 하고 같이 씹기도 하고 이제 이런 빌런을 같이 씹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안테나가 밖을 향한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남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관계도 잘하고 있고. 관계도 사실은 괜찮은 편인데도 이 안테나가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민감해요.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 오늘의 어떤 표정, 분위기. 뭐 당연히 이제 날마다 좀 기분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맨날 인사를 했는데도 좀 인사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딴 생각에 몰두하느라 또는 기분이 딴 것 때문에 나빠서 좀 표정이 굳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캐치가 되고 그게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어저께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또는 내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런가에 막 계속 몰두가 되면 결국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내 표정이 굳고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말이 평소대로 잘 안 나오고 막 위축되고 업무를 할 때도 더 뭔가 백지처럼 머리가 굳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또 되는 거 악순환. 그런 식으로 안테나가 밖을 향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높은 거에다가 안테나까지 밖을 향했을 때는 더더욱이 더 문제가 커지겠죠. 또 한 가지 기준도 역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기준이 높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내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나를 싫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게 특히 굉장히 어릴 때 좀 그게 맞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 게 많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제 고정관념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좀 아이들한테 현실을 좀 이렇게 알게 해주는 실질적인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있거나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건 되게 문제가 큰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바꿔야지 된다. 내가 개선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되고 더 나은 거는 다 나를 좋아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되게 높은 기준이 또 형성되는 문화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른이 돼서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군대 때 그거를 처음 깨트린 게 제가 이제 1병 정도 됐었는데 위에 이제 선임병, 상병 정도 되는 분이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니까 그분이 한 분이 저를 되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위에 직속 상배 같은 분이니까 선임이니까 되게 열심히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의를 구하면서 혹시 뭐 정우열 상병님 뭐 제가 마음에 어떤 부분이 안 드십니까? 그럼 제가 노력하겠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난 그냥 네가 싫어. 저 그때
약간 이제 내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아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DNA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쵸. 있구나. 그쵸. 그거를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무의미하고 나를 굉장히 상처 주는구나 이런 그런 거는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걸 그때 깨달으면서 그 이후로 인간관계가 조금 편해진 건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충격이었겠지만. 충격이었죠. 그냥 난 네가 싫다는데. 그렇죠. 아주 좋겠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냥 DNA적으로 소위 케미가 안 맞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긴 하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개인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내가 경험한 어떤 상이 있어요. 상. 인간관계 부류들. 우리들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나름 카테고리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왠지 이 사람은 이런 카테고리인 것 같아. 이런 카테고리의 사람은 내가 엮였었는데 너무 이제 큰 상처나 아픔들, 고통들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편견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싫을 수 있어요. 거부감. 그런 경우들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개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다. 그냥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고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좀 내려놓는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사실은 대놓고 하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분한테 되게 감사해야죠. 대놓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 군대밖에 없죠. 아, 그렇죠. 군대 때 네.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무례하죠. 맞아요. 그런 건 굉장히 무례한 그 거예요. 다음에 또 군대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이유는 직장이나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깊게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집단. 1년 6개월 동안 같이 숙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케미가 안 맞아도 보통 인간관계나 직장에서는 살짝살짝 피하면서 이렇게 대충 지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안 돼요. 그냥 싫으면은 진짜 싫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폭행이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게 이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으니 감정이 오히려 훨씬 깊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대가 이제 남성분들한테는 인간관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또 돼서 사실은 상담할 때 많이 물어봐요. 특히 남성분들은 군대 때 어땠는지. 그러면은 극과 극이 좀 양쪽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좀 힘들었던 경우에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받는 경험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 군대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렇죠. 네,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물론 이제 양쪽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현실에서도 사실은 그런 케미도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근데 많은 분들,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그거를 내가 개선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 책을 보니까 사람은 그리고 영상 보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하신다고 그 이유랑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생각하신다고 이거 어떤 의미예요? 저는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별로인 사람이 너무 많고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동의가 되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좀 나뉘는 식으로 생각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경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렇게 양분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람한테는 양면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지 않은 영역이 맞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되게 별로인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잘 이해하다 보면은 그 사람 안에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그래서 더 악순환되는 이런 식으로 저는 경험들을 내담자분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별로라는 게 좀 비하하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 신이나 로봇이 아니라서 어떤 동물적인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좀 너무 이렇게 우월하게 이상적으로 여겨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사람은 하나 없이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상처받거나 이용당하거나 요즘 말로 탈탈 털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또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선을 긋고 제한하고 해서
그렇게 치면은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저 사람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해서 몰입이 점점 돼서 나 혼자 또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별로라는 측면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당연히 잘 지내고 그러는 게 기본이고 나는 근데 뭔가 갈등이 있고 이거는 내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부족하게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또 높은 거가 되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사람은 이래야 돼 친구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해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거기서 좀 섭섭해하거나 꽁에 있지 말고 좀 쿨하게 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 때 나 그렇지 않은 나를 딱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이제 자꾸 부족하게 위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은 거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라는 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나를 볼 때도 편하고 남을 볼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하기 싫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별로라고 생각하면은 더 별로 될까 봐 이제 너무 이렇게 확 놔버릴까 봐 이렇게 뭔가 부여잡고 있다가 그거를 놔버리면은 진짜 소위 쓰레기가 될까 봐 나 자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저거는 이제 심리를 계속 다루고 하면서 느끼는 게 심리를 딱 한 글자, 사람을 딱 한 글자로 줄이자면 아이러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러니. 네. 아이러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면은 오히려 반대로 되는 의외로 그러지 않아야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되는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한 것도 대단해야 돼 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불편해지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안 대단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원래 사람이 별로야 라는 식으로 남한테도 대하고 나한테도 대하면 더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약간 변증법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대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잘 보이려는 노력을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똑같은 이거 어떤 의미예요? 뭐 밀당 같은 건가요? 밀당이라는 게 소위 연애에서 밀당은 사실은 이렇게 전략이잖아요. 머리로 작전 짜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 편하게 내려놓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뭐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돼 하는 이런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는 용감하게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용감하게 그냥 나설 때 오히려 그 전투력이 상승해서 이겨서 살고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누구든지 나를 싫어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베스트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형성해야 돼 라는 식으로 힘을 주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긴장이 돼요. 사람은 또 긴장이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내가 쓸 수 있는 잠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능력치가 떨어져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상호작용인데 내가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을 때 융통성도 되고 또 상대방한테 몰입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야지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몰두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보통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인간관계는 잘해야 되고 그거는 유머가 필요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빵빵 터져야 돼. 이런 연애 예능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내가 어떤 멘트를 어떤 타이밍에 칠까에 몰두를 하느라고 정작 상대방의 흐름을 못 따라가요. 그러느라고 지금인가 해서 내가 딱 쳤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은 지금 흐름을 끊는 거고 그 다음에 나도 여기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집중이 좀 잘 안 돼서 기억이 안 나. 내가 준비했던 멘트가 잘 안 돼. TV가 사람들 다 배를 하는. 네, 약간 그런 거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쌓여지고 나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해지고 스스로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해야 돼가 아니라 좀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게. 저는 이제 힘을 뺀다는 그거를 너무 중요시해요. 맞아. 저는 뭐 이런저런 운동을 봐도 그렇고 어떤 음악적인 걸 봐도 그렇고 저는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도 테니스 하세요? 네, 하세요? 저 테니스 합니다. 쉽지 구력 않은데. 1년. 네. 저는 4년 정도 됐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치시죠. 갈 길이 멀죠. 왜냐면 테니스도 저희 여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테니스 잘 치셨던 이영택 감독님도 오셨었거든요. 그러셨구나. 테니스도 결국 힘을 뺀다는 게 뭐 힘을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아니라 힘을 뺀 상태에서 칠
칠 때 힘을 딱 줘야 되는 그거잖아요. 힘을 빼놔야지 힘을 줄 때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힘을 근데 계속 주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잘 치고 싶어서, 그다음에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원하는 속도로 치고 싶어서인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상한 데로 가요. 왜냐면 스윙이 제대로 안 다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악기를 너무 잘 치고 싶어서 힘이 들어가면, 항상 악기 배울 때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 힘 빼세요거든요. 힘 잘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긴장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좀 힘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까 군대 얘기하신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선임을 통해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 되셨을 것 같고. 저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나한테 정말 잘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잘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과 나중에 또 시절 인연처럼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왜 굳이 힘을 빼야 되느냐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7대 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대략 있어요. 내 주변에 10명 있다 치면은 7명은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 별로 그렇게 사람이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레이더가 남한테 있기 때문에 남들도 레이더가 나한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레이더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7명. 그 다음에 2명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싫어해. 그거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케미가 안 맞고 DNA가 안 맞고. 10명 중에 1명만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게 내가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정도. 사람도 그냥 싫어하는 거거든. 그쵸. 그냥 봤는데 좋아. 이런 것처럼 그런 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요. 이 반응이. 어떤 사람은 좌절. 왜 안 돼? 나는 10명 다 날 좋아해야지. 10명 중에 1명은 너무 적어. 불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그냥 편하게 힘 빼고 있어도 1명은 날 좋아하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10%면 괜찮네. 이 사람하고 관계 잘 맺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다룰 부분은 이 수치라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친구 관계나 어떤 지인들 관계가 수치가 많은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뭐가 좋은 건가?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다르죠. 근데 여기서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다르겠지만 좀 잘못된 문화가 점점 더 많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SNS나 이런 매체 때문에 이렇게 다다익선, 뭔가 많은 게 인싸. 그리고 인싸라는 거는 그냥 어떤 SNS 팔로워가 많다라는 게 인싸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어떤 성공의 어떤 잣대. 그렇죠. 관계의 성공, 인생의 성공, 막 이런 식의 잣대로. 요즘엔 숫자로 평가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다익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관계가 그러면은 왜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서는 너무나도 외롭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든 술을 마실 때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여행은 절대 혼자 안 가거든요. 그러시는 스타일. 절대. 이거 혼자 하는 영역이 있어요.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근데 혼자 절대 안 하는 게 첫 번째 영화. 그 다음에 정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뭔가 어쨌든 내가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뭐 여자친구든 아니면 일반 지인이든 그게 없으면 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경험하니까 나는 이거는 혼자 하고 이거는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이죠. 유대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친밀감,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하면서 지지받고 내 편인 느낌을 받고, 그래야지만 사람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불안감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안정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동기가 생겨서 이제 내 인생을 더 뻗어나가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본능인데,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동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스펙처럼 인간관계는 수치가 많아야 되고, 또 수치도 그냥 많으면 안 되고 좀 양질의 인간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돼. 그 양질이라는 것도 기준이 어떤 스펙인 거예요. 뭐 학벌 좋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래서 유명한 사람 만나면 유명하거나.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면서 막 이제 친한 척.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본질적인 인간관계 동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든 다수든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내가 친밀감을 누리고 결국에는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어떤 삶의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이 인간관계고, 그래서 뭐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핵심적인 동기를 좀 놓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걸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막 헤매고 더 허하고 사람은 많은데 공허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본능은 양쪽 중에 하나예요. 상반된 본능이 또 있는데 이거는 독립적인 영역. 아까 말씀드린 혼자 사는 영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또 같이 있어도 좋지만 혼자 있어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혼자만의 영역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의존과 독립의 욕구가 서로 이렇게 약간 저울질처럼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은 외롭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너무 이렇게 구속받는 느낌 들고, 그래서 연애하다가 구속받으니까 헤어졌다가 외로우니까 연애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한테 평생의 과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지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이렇게 다 필요 없어. 인간관계 맺어봤자 다 소용없고, 배신 때리고 좋은 사람도 없고 등쳐먹기만 하고 내 편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가 편해. 이불 밖은 위험하고 혼자가 편하고,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순간적인 어떤 회피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전략일 수는 있지만, 정말 인생 전체로 봤었을 때는 사람의 본능적으로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가에 대한 이 컨셉을 좀 잘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역시도 보통은 인간관계에 힘든 분들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람이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바깥쪽으로 가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지금 표정 어떤가, 저 사람이 내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내 거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다음에 뭐 연락을 주기적으로 나한테 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느라고 놓치는 게 정말 나의 혼자만의 영역, 혼자만의 어떤 생각, 나의 세계, 또는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나의 내면적인 것, 또는 외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놓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힘들면은 여기서 힘을 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힘이 잘 안 빠지잖아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공허해서. 진짜 외로움은, 진짜 공허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다.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통은 해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니, 난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심리의 기본이에요. 나를 남처럼 보는 거, 나를 나로부터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으로 나를 3인칭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시도, 그런 연습이 나의 심리를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외롭고 공허하다면은 남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3인칭처럼 봐야 돼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의 축이 있거든요. 보통 정신과 의사들 사람을 볼 때 그냥 다른 과랑은 다르게 객관적인 검사 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우울한가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기준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선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행동 패턴과 좀 다른지, 너무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지, 너무 좀 과해져 있는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투나 표정,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축은 생각.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평상시와 비슷한지,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정적인 쪽으로 막 가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자신감 넘쳐서 위험해 보이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테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좀 많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인데, 감정은 사실은 애매한 거고 주관적인 거고 정말 내 마음 안에 깊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가 얼마든지 아닌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행동도 좀 어느 정도 배웠고 생각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배웠지만 감정은 안 배웠어요.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좀 배워요. 어린이집부터 그림책도 있고 좀 배우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된 세대, 기성세대는 감정을 배운 적도 없고 잘 몰라요.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뭘 봐야 되냐, 내 행동이 어떤지도 봐야 되겠지만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일기를 쓰건 뭐 SNS를 쓰던 좀 보여요. 쓸 수 있고. 하지만 감정은 이렇게 연습이 잘 안 돼서 훈련이 잘 안 돼서 안 보이고 모르겠고 그래서 감정의 포커스를 잡아서 나를 자꾸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제 상담이라는 거 정신과 의사든 상담사든 개인 상담을 할 때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정서, 감정 이쪽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평상시에는 각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보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든 뭐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어도 감정 공유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받을까봐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렇죠. 또는 부정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서 우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관계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한 번은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면은 저렇게 우울한 사람한테 내가 뭔가 그렇죠. 투자를 하거나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여도 맨날 힘든 얘기하면 내가 이 우울함을 전염할까봐 임팩 있을까봐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을 못하고 이게 심지어 가족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내가 요즘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안 그래도 걱정하는데 더 걱정해서 부모님이 우울해질까봐 결국에는 다 안 되고 나 혼자 이제 이게 고립되는 건데 진짜 그렇다면은 혼자라도 알면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도 점점점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각색을 하죠. 아닌 척, 스스로 아닌 척. 그게 바로 내 마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좀 보여야 되는 게 사람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심리적인 안정인데 오히려 나한테 자꾸 벽을 치고 아니야 나 안 우울해 이런 척 하다가 그렇게 감정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억압하다가 이게 잠깐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정을 억압하라라는 것을 약간의 어떤 자기 개발의 하나의 축인 것처럼 좀 그렇죠. 이렇게 예를 되는 들면 경우가 감정 많아요. 통제를 잘 너무 못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생활이라든가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자 고민점인데 그게 사실은 개념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뭐냐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감정의 통제라는 거는 행동적인 부분이거든요. 내가 열받는다고 막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뭘 던지거나 이게 감정 통제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와는 구분해서 그 이면에 있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가 날 수 있고 미울 수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람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생각해서 억압하다 보면은 오히려 쌓이다가 이제 주전자 끓다가 뚜껑이 폭발하듯이 역치를 넘어가면은 참다가 오히려 충동적으로 하게 돼요. 제가 늘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보통은 우리가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분위기잖아요. 사이코패스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대다수의 경우는 안 그런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또는 더 많이 경험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기준이 높고 너무 자신을 억압을 많이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쌓이고 해서 역치를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가 하던 그런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터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어떤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사회적인 인사든 공인이든 너무 선행도 많이 하고 참 좋았던 그런 사람이 뒤에서 막 호박씨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가식적이었던 경우보다는 원래 괜찮았는데 너무 이렇게 참다 보니까 배출할 곳이 필요해서 뒤에서 배출을 하고 있던 거 그게 이제 들통나는 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뭐 도박을 하건 어떤 중독이 되건 또는 뭐 외도를 하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건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오히려 너무 괜찮았던, 하지만 문제는 너무 괜찮으려고 노력했던, 자기를 좀 이렇게 힘 빼지 않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다가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힘 빼라고. 힘 빼는 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힘을 빼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힘을 빼야 되고, 근데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이유가 기준이 높고 이래야만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그냥 냅두고 보라는 관점에서의 그 감정을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감정을 자꾸 각색하려고 하면 억압되다가 터지고요. 그렇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보고, 물론 정말 믿는 친구한테 내가 아무리 우울하다는 얘기해도 걱정을 지나치게 안 하거나 이해해주는 친구면 너무 얘기하면 좋고요. 그게 아무도 없다 치면은 그냥 혼자서 일기를 쓰건 혼자서 녹음을 하건 영상을 찍건 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게 표현을 해야지 내 밖으로 나와서 제3자 입장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해소가 돼요. 이제 전문 용어로 해소라고 그래요. 감정은 억압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그림일 수도 그쵸.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쵸. 우리 개인은 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한테 터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취미 영역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감정의 배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정에서 그러면 저는 사실 감정을 표현도 잘 하지만 통제도 좀 잘하는 편인데, 저도 뭐 이제 과거에 여자친구랑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인 아니면 회사 일 뭐 하면서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뭔가 좀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살면서 한 번도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뭔가 표현이나 내 감정들이 되게 곤두서 있는, 갑자기 예민해지는 거는 뭐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고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흔히 배웠을 때는 인간은 뭐 만류의 영장이고 동물과는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지만 동물이에요. 우선은 동물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체라는 어떤 한계,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고, 감정이라는 충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우선은 좌지우지되냐면은 신체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좌지돼요. 먹고 자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인간이자 동물의 어떤 생존의 필수 요소잖아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우선은 돼야지 감정 조절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요. 이거는 우선은 인간다운 게 아니라 그냥 동물적인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키울 때 이 동물이 잘 적응하냐 잘 크냐를 보는 두 가지가, 잘 먹냐 잘 자냐. 동물은 이제 잘 싸냐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인간도 똑같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지 어떤 신체적인 안정감이 되면서 감정을 조절할 1단계가 되는 거고, 내가 1단계 잘 했는데도 요즘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진료를 볼 때 뭘 하냐면은 뭐 예민해지거나 감정이 힘들어진 분들한테 체크를 꼭 그 두 가지를 해요. 잠이 어떤지 먹는 게 어떤지. 근데 대략 절반 정도는 거기서 걸려요. 문제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든 뭔가 잠이 안 되거나 먹는 게 어떻게 잘 안 되거나 해서 신체 리듬이 이상해진 거. 그랬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식으로 되는 게 1단계고 1단계는 체크해봤더니 된다. 근데 그러면 2단계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하신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관점에서 뭔가가 동물적인 게 아닌 정말 인간 고유의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물과 다른 인간 고유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뭐 그거 지나면 성인 되면 안정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특히나 이제 30대, 20대 이 초기 성인기는 여전히 혼란기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체성이라는 역시 기본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정체성 하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 작가님의 정체성이 뭐세요? 정체성이요? 이야, 이게 되게 몇 년 만에 들어본 질문이라서.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정체성. 현실적으로 그냥 떠오르시는 얘기 하시면 돼요. 저의 정체성은 뭐 하면 떠오르는 거는 열정? 사랑? 그냥 뭐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나를 뜻하는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
정체성, 뭐 남자 이런 건 어쨌든 뭐 당연한 거니까 열정과 사랑과 뭔가 그런 것도 인생에서 저한테 중요한 가치들이라서. 너무너무 정체성이라는 것을 잘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은 정체성 하면 그런 생각 우선 못 하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라고 치면 나는 김 작가다, 김 작가 TV의 운영자다, 또는 뭐 가족이 있으면 누구의 아빠다, 또는 뭐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누구 그 강아지 아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뭐 내 직함 역할, 같기도 하고. 직함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정체성의 정의 중에서 딱 절반만 해당이 돼요. 절반이 아닌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은 바로 김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그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내 역할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나는 누구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거. 그게 이제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사람한테는 누구나 있고요. 있어야 하고요. 신체적인 1단계 다 되어 있는데도 뭔가 감정 기복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잘 보면은 그 2단계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훼손되어 있거나 잘 모르거나. 모르거나. 네, 훼손되다 보면 모르고 모르다 보면 훼손되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죠. 내 어떤 직함이나 역할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절반짜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하고 싶은고 진짜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해 가고 내가 지금 그거를 나중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 참고 견뎌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내가 키워드로 한다면은 나중에 돈 벌어서 사랑할 게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람은 존재감을 스스로 느껴요. 정체성이 있는 나는 존재다라는 그 존재감을 느껴야지만 안정적인 존재가 돼서 오히려 더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존재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공허한 거고 허탈한 거고 허무한 거고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감정 기복이 돼서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쫙 쳐져서 이제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여서 핵심은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정체성과 존재감이었고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인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해서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라는 책에 내어 있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 네, 너무 중요한 제가 좀 강조하는 키워드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 하자면은 뭐 정신 차려, 의지를 다져 뭐 이런 식으로 멘탈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할 수 있는 척을 잠깐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 측면인 동물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을 안정돼야지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 1단계 말씀드린 거죠. 2단계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감정을 잘 보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왜냐면은 정체성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해도 몰라요. 못하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힘 빼고 바라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힘 빼고 바라보는 것의 제일 기본은 감정이거든요. 내가 뭘 추구하냐 막 거창한 뭐 인생의 가치관 막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제일 기본은 내 감정이 지금 어떠냐.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무한하게 변화무쌍한 게 감정인데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거는 감정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하고 소통해라. 그럴 사람이 없으면 감정을 내 스스로라도 소통해라. 쓰든 말을 하든 해서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썼다. 근데 많은 분들이 쓰다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써봤더니 너무 별로야. 내 감정은 쓰레기 같아. 그리고 내가 감정을 썼더니 맨날 우울하고 힘든 얘기만 써. 이거 방치했다가는 더 여기 몰입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중단을 많이 해요. 그거는 물론 괴로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은 괴로운 게 많거든요. 그 괴로움을 조금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편함이 찾아오는데 당장에 좀 이게 괴롭다고 해서 또 회피하기가 쉬운데 감정은 그냥 써놔서 만약에 내가 우울하고 힘든 게 많다 치면은 그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별로라는 게 내가 썼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냐? 악인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예. 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을 평가하게 돼요. 역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맨날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자꾸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라고 섭섭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럼 자기를 어떻게 보냐 치면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억압해도 이미 있는 거다. 그거를 억압한다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쌓이다 터질 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때 비로소 뭘 하고 싶은 존재인지 사람마다 다른 그런 개성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삶의 어떤 욕구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무기력하고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이유가 잘 들여다보면은 일이 많아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일이 많아서 무기력했다 치면은 만약에 직장 그만두면은 회복돼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직장 그만둬도 회복 안 돼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아까 이제 인간관계로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 따로 뭐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 감정 이런 게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관계가 저는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별로여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느끼는 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안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의 특징이랑 어떤 사람을 옆에 둬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사기꾼. 사기꾼한테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재수없어서 뭐 운이 나빠서 뭐 사기꾼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이 계속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맞아. 그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요. 그 기대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목적, 어떤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기대치가 아닌 나의 스펙으로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고 뭔가 안 풀린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질 때 사기당하기 되게 쉬워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동화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죠. 나는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고아였거나 형편이 어려웠거나 다들 나를 무시하거나 힘든데 언젠가는 나의 진문명을 알아주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는 공주가 돼서 한 번에 떡상할 거야. 인생 한 방에 역전할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사기를 잘 당해요. 왜냐면은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 옆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착취를 하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자기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딱 이용해서 탈탈 터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들이 사기꾼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런 관점에 너무 몰입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주변에 두고 싶고 안 두고 싶고의 기준이 지나치게 스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떡상할 수 있느냐에 집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의 본질인 어떤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그거는 맞지만 문제는 너무 커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에도 역시 사기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역시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게 전도하거나 하는 방식이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욕구가 지나치게 큰 분들의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맡아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그런 욕구를 채워주면 저 사람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거야 라는 그런 촉이 와요. 사람을 되게 그리워하고 따뜻한 거를 좋아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우선은 굉장히 잘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감정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런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 내 편인 욕구를 잘 들여다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한테 점점 빠지면서 더 많은 거를 자꾸 공유하려고 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자기의 어떤 재산 또는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럼 그 사기꾼은 그거를 이제 탈탈탈 턴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버리고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운 좋게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시행착오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다시 또 반복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나친 친밀감의 유대감의 욕구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의존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의존적인 특성은 사람의 상반된 본능 중에 한 가지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고 여기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건 사실은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절한 선이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이어져서 나만의 어떤 영역이 꼭 있어야지 적절한 선이라는 게 지켜지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의 선을 넘었을 때 내가 쳐낼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유대감, 친밀감, 의존성이 강한 분들은 선이 스스로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더 가깝고 더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뭐 그런 것처럼 돈 좋아하고 뭔가 유흥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에 그만큼의 어떤 쾌감을 느껴요. 그 느낌을 나한테 주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심지어는 내 주변의 친구가 저 사람 되게 평이 안 좋고 예전에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미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너네들이 잘못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선을 안 지키는 관계에만 몰두를 해도 또 이제 사기당하기가 쉽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 나도 어떤 영역에서 좀 성과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측면 그 정말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죠. 그냥 내가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때의 반응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거를 약점 삼아서 나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부하처럼 이렇게 굴리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평생 뭐 한 명만 사실은 있어도 되고 그게 가족 뭐 아내를 그렇게 만나도 좋고 아니면은 몇 명이 돼도 좋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기보다는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도 그거를 못 봐요. 왜냐하면은 관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가 있어서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로야. 가진 것도 없고 재밌지도 않고 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긴 하는데 그렇게 쓸모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생각하는 거죠. 스펙적으로 접근하는 그쵸, 부분들이 그쵸. 좀 그쵸. 근데 만약에 스펙적으로 접근을 한다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치고 실제로 나한테 정말 관계에서 필요한 지지나 존중 같은 걸 해준다 쳐요. 그러면은 잘 따져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좋은 사람 역할을 나한테 계속 해줄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의심이 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스펙이 좋거나 어떤 그런 인성이 좋거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겠어. 찾으니까. 스펙만 좋아도 많이 찾는데 이런 것까지 있으면 더 많이 찾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쵸.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그쵸.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를 까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죠. 좋은 척, 그 다음에 있는 척 해서 나한테 접근해서 나중에 터는 거죠. 기존에 맺은 인간 관계 중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나 사기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이에서 맺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인간 관계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런 거 우리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쳐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너랑 이제 절교야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였으면 바쁘다 1년에 한 번 만난다거나 쳐서 이제 좀 멀어지나 잘 안 만나는 이렇게 하는데 김 작가님은 아마도 이제 쳐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쳐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일 텐데 많은 분들이 쳐낼 생각을 못하고 쳐내고 싶어도 못 쳐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사람은 생각해도 별로다랑 이어지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은 동물이다예요. 아까 동물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서열 다툼, 영역 다툼 이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죠. 있죠. 근데 인간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군대에서도 경험하셨겠고 보통 인간관계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동물의 세계 보면은 원숭이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원숭이가 특성이 눈을 이제 똑바로 쳐다보면은 그거는 약간 싸우자는 거고 서열 다툼이 되는 거여서 어떤 카메라맨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막 때리고 눈을 깔았더니
안 때려요. 이제 너는 이제 항복인 거죠. 그러다가 다시 쳐다보면 또 때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성숙한 중고등학생 때 많죠.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딱 쳐다보면 우선은 도전이잖아요. 짱 같은 어떤 일진 같은 애들 앞에서는 이제 눈을 깔고 다녀야지만 눈안 까냐? 그쵸. 그래야지만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는 동물적인 느낌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우월감.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야 사람이 그래도 다 큰 성인이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면 되냐.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정말 성숙한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 그렇게 찾으면 없어요. 잘 없죠. 네, 잘 없죠. 성인군자 아니면 없어요. 잘 없지. 그거는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를 막 뿜어요. 성인 남자들도 예를 들면 뭐 30대, 40대도 있으면 그 중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내가 지금 대장이야, 나는 부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있죠.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힘,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어떤 사회적인 인싸력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나중에 되면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지위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도 많이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은 이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좀 다른데 미취학 때는 좀 인싸력 있고 성격 좋은 분들이 군림해요. 어떤 모임에서의 주도권자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니까 정보력, 학원 정보력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입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부터는 그런 게 싹 바뀌어요. 중학교 가면은 그 전에 뭐 성격 좋거나 정보력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듣고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 하니까 막 샥 집중돼요.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1등 엄마였어요. 그 애가, 네, 애가 아이 1등. 그 순위가. 아이의 순위가 자기의 권력이 되는. 이게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현실인 거. 남자들의 세계에도 있고 여성분들의 세계에도 있고. 그게 외모가 훌륭한 경우에도 있고 어떤 체격이나 이런 거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원래 친구였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느낌도 사실은 여기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친구여도 우선은 인간 대 인간이고 동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친구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면 깔고 싶은 거죠. 특히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뭐 잘 나간다고 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먼저 누르려고 하는 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너무 공감 가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쳐내는 거죠. 야, 난 이제 너 옛날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쳐냈지만 이제 쳐내. 그런 또 구독자로 권력을 이제 부리는 거죠. 이게 물론 동물적인 영역이지만 이 수면 아래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달라요.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당하게 힘 빼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선을 긋더라도 인정해야지 선을 긋을 수 있지.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아닐 거야. 걔가 날 무시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희망을 가지고 더 희망 고문을 가지다가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더 힘들어지고. 예. 공감 갑니다. 그럼 혹시나 인간관계에서 지인들보다 더 가까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피로 맺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간에도 이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는 분들 사실 어느 집에나 다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도 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에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가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원장님이 제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시청자도 아시지만 힘든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모든 가족이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좀 힘든 가정이라면 그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리를 조금 멀어져서 그러니까 늘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족 간 갈등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조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가족도 인간관계예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나 빼고는 다 남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가족들은 특히나 더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흔히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당연히 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효 이래가지고 부모 상명하달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바람직한 효고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부모가 말하는 거는 다 들어야 되고 부모의 말을 거절하는 거는 선을 긋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파렴치한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해요. 그래서 선을 못 긋고. 근데 선을 안 그으면은 잘 지내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별로인 존재라서 아무리 내가 효라는 걸 배웠어도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쌓이다가 억압하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터지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은 형제가 돈독하다가 돈 때문에 갈라서거나 부모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거는 사실은 돈이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쌓였던 이런 갈등들이 돈이라는 수단과 매개를 통해서 터졌을 뿐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물적인 영역을 봐도 역시 가족한테도 통해서 아무리 가족 아니고 부모고 형제여도 한 예로 형제끼리 형제가 잘 돼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박수가 안 돼요. 본인도 잘 돼 있으면 박수를 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이 그리고 있죠. 아주 아주 이렇게 딱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동물적인 서열이 생겨서 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자꾸 은연중에 좀 더 무시하는.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은 오히려 또 은연중에 위축이 돼 있어서 무시받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좀 공격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요. 부모도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은 않은 경험을 마음속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식이 잘 나가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뭘 그렇게 잘했다 그랬냐? 나는 이 정도 이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아도 은연중에 그런 게 또 이렇게 소통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뭔가 대놓고 말을 안 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원장님 그냥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 이 정글 속 정신과 전문의. 그렇게 어쨌든 가족 간에도 그런 갈등이나 뭐 사이가 너무 안 좋긴 하다면 그런 거리적으로든 횟수적으로든 그렇게 선을 좀 정하는 게 좀 좋은 거겠죠? 선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정하세요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한국 사회의 어떤 가족은 하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인 게 되게 많아요. 가족은 하나다라고 그런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막 교육을 통해서든 자기가 연습해서 가족은 하나가 아니고 남이다라는 거를 선을 그으면 되지만 진짜 선이 스스로 안 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존성이 가족한테 너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그 다음에 부부는 서로 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 영역이 점점 없고 우리는 함께하는 영역만 많고 그 다음에 부모가 지시해서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따라서 선택하는 영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뒤늦게 이제 늦은 사춘기 같은 게 오죠.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때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아니었다. 뒤늦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영역, 개인의 영역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보통은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돈독하기 위해서 내 개인 시간은 가지면 안 돼, 최소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 거예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족과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 균형 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바람직한 것처럼 되어 있는 문화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다가 밖으로 나돌 것 같은 그런 문화.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인 취미 겨울에 스포츠로 스노보드 타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동갑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됐냐. 옛날부터 했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시작했대요.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라 그랬대요. 장모님이 사위를 끔찍히 아끼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얘기를 했대요.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정적이기만 하고 일만 하면 나중에 바람핀대. 개인의 영역이 없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이제 결핍감을 느끼다가 뭔가로 확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엉뚱하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장모님이 되게 현명하시네요. 현명한 거죠.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내는 남편분에게 남편 아내분한테 자기는 내가 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냐 나랑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함께 하는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혼자 하는 게 아예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그거예요. 아까 외도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굉장히 가족에 헌신적이었던 정말
남편만 챙기고 자식들만 챙기고 내 영역 없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살짝 생겨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이제 PT를 하는데 PT 선생님이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도 다들 지들만 챙기고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물어봐 줬는데 갑자기 오늘 어떠세요? 표정이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뭐 힘들지 않으세요? 예. 스킨십은 당연히 스킨십도 그렇지만 스킨십 안 해도 이렇게 감정을 한번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내 존재감을 회복하는 느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10년, 20년을 헌신한 가족과의 그런 거보다 비교가 안 되게 큰 자극이어서 다 버리고 일로 갈 수 있어요. 네, 뭐 이게 외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쌓이다 터진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가시기 전에 이제 질문 딱 2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직장인분들 이 영상 많이 보시니까요. 그분들이 좀 고충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퇴근만 하면 시체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힘이 너무 빠지고 딴 거 하기 싫고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분들 많단 말이죠. 그만두면 되는 거지만 그만 못 두니까 어쨌든 다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결국 바꿀 수 있는 거는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현실적인 거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몸의 에너지만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정신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정신과 의사가 돼서 제대로 알게 된 건데 한 예로 정신 에너지가 너무 커도 문제인데 그게 이제 조증 상태거든요. 조증 상태가 되면은 진짜로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여성인데도 힘이 막 괴력이 생기고 잠을 밤새도 쌩쌩하고 아이디어도 넘쳐나고 집중도 엄청나서 책도 엄청 빨리 보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정신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집에만 오면 시체가 된다면 그게 진짜로 과로를 해서 일이 많아서일까? 물론 신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떨어져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잠을 회복하고 먹는 걸 잘해서 몸을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정신 에너지 자체가 떨어진 게 사실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삶의 목적,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있을 때 정신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사람은 이게 없을 때 불만이 쌓여요. 마음속에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 결핍이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지가 않고요. 긴장이 되고 과하게 각성이 돼서 그냥 일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듯이 해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만약에 내가 뭔가 불만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 불쾌감이라는 감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나는 그냥 이거 떨쳐버리고 일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일은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감정을 내 힘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에너지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여기에 별로 없고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 누르는데. 그래서 정작 일을 할 때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하고 집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나야 되는데 이미 누르느라고 힘을 다 썼어.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가. 그래서 보통 정신 에너지가 없을 때 하는 일이 이제 우선 몸은 눕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가 없을 때 하는 일이 정신적인 쾌감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러는 나를 비난하거든요. 나는 지금 저녁에 자기 개발하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데 이렇게 나태해가지고 그러냐, 나는 안 된다, 나는 글러먹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더 큰 에너지 소모가 돼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 자책하는 것만큼 이게 감정적으로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난을 할 게 아닌 이유는 원인 자체가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너무 힘을 주고 너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나만의 세계도 없었고 나의 정체성도 없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만족이나 불만이 쌓인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줄줄 새는 거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관리를 해야 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역을 좀 찾아야 돼.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이제 저녁에 조금 내 시간도 가지고 이거를 조금 선순환 시켜야지만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래야지만 이걸로 또 일을 하면서 선순환이 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불안해서. 그다음에 경쟁 사회고
특히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자기 개발해야 되고 동기부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더더욱이 자기를 학대해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는 생존이라는 거.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생존과 관련된 뇌가 있지만 이거를 정작 잘 돌리기 위해서는 반대쪽 뇌를 또 잘 돌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쾌락의 뇌예요. 쾌락. 쾌락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생존의 영역과 반대된 우리는 보통 쓸데 있냐 없냐를 생존 쪽으로 많이 국한시키거든요. 너 쓸데없는 짓 왜 해? 이거 쓸데없는 짓 넷플릭스 다 쓸데없는 짓인 이유는 지금 일하는 것과 상관없어서. 본질적인 거랑 관련 없다 생각하는 근데 거죠. 사람의 본질은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생존도 본질이지만 쾌락도 본질이라서 이거를 내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은 정신에너지가 떨어져서 생존의 뇌를 돌릴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뇌를 관리하는 거고 자기 정신에너지를 관리하는 거라서 생존의 뇌, 쾌락의 뇌를 좀 무시하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무시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소진된다. 번아웃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오는 거고 이 생존의 뇌에 국한되지 않은 쾌락의 뇌를 돌려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냐? 사람마다 다른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어떻게 드립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워라벨이 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워라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워라벨의 목적은 워라벨이 사실은 좋은 거고 워라벨을 잘 지켜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돼서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생존이에요.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 쪽의 행동을 좀 해라. 자기 자신을 너무 옥죄지 마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아이러니해서 그럼 요거 한 이게 번만 더 현실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회사 생활에서 어쨌든 뭐 누구나 회사 생활이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상사, 뭐 부하, 동료의 관계가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어쨌든 힘이 들어서 퇴근 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쾌락적인 것들을 뭐 넷플릭스든 뭐든 각자 운동이든 뭘 추구해요. 근데 여전히 회사를 가면 또 힘들어. 요거 뒤에 회사 퇴근한 이후에 이런 것들 쾌락적인 걸 잘 추구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한 1년, 2년 그렇게 뒤에 쾌락을 추구했는데도 안 되면 뭐 이직을 하거나 업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건지. 그거는 당연히 상황마다 그 이직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결정을 잘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그 기초가 뭐냐면은 자기의 정신적인 안정이에요. 그렇죠. 그 정신적인 안정,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에너지. 그게 있어야지만 명석한 판단, 맞아.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 또 때에 따라서는 유연성. 뭐 여러 가지들이 그게 작용이 결국엔 다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라서 이게 충동적으로 사실서를 내면 또 안 돼. 그쵸. 본인 인생이 안 좋은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살짝 충동적이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절을 잘하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으로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자꾸 단기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거든요. PT, 운동처럼. 운동은 내가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면은 내가 힘이 날 것 같지만 힘이 더 빠지죠. 처음에 더 빠지죠. 처음엔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육이 붙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뇌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체고 이 뇌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 너무 바람직하지만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안 하던 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적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안 하던 걸 했었을 때 이게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어색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봐서.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가는 그 과정이라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다. 당연한 거다. 조금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오늘 원장님 모시고 인간관계랑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얘기도 많이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인간관계 기술을 한번 총정리하는 멘트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일 그 채널 표지에 이제 써 있는 건데 내 마음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뭐 멘탈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신호등이 이렇게 막 켜져 있어도 신호등도 못 보고 그런 거여서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점점점 나한테 가까워지는 그거를 하시는 게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일 기본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뭐 계속 더 고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는 좀 괜찮은지 그런 거 내 마음이 편하고 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이러니하게 또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네요. 다음에 또 원장님과 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유일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